요즘에 이제 상승, 보합, 하락 막 이런 게 굉장히 첨예하게 네.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좀 미분양 이런 게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좀 네, 있잖아요. 맞아요.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분위기는 거의 거래 절벽인 것 같아요. 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매도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팔았을 때는 너무 네. 세금이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고, 최근에 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대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분들도 관망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나온 매물 중에서 좀 저렴한 것들, 시세보다 좀 급매로 나온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거래된 물건들을 보면 거의 급매로 나온 저렴한 것들 위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시장이나 전국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저희가 규제가 강해질수록 이런 유동성이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소도시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거래량 데이터 중에서 보면 서울 투자자의 거래량과 지방 투자자의 거래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투자자의 거래량은 서울에 살면서 다른 곳에 이제 거래하는 그 거래량이고, 지방 투자자의 거래량은 서울 외의 지역에 살면서 이제 거래하는 그 거래량을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현재는 비규제 지역 소도시로 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소도시가 현재 보면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그 2년 이내에 상승으로 전환이 된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곳들은 이제 미분양이 줄고 입주 물량이 줄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거래도 되고 점점 이제 상승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전국을 그냥 하나로 보고 우리가 뭐 상승한다, 보합이다, 하락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 각각 도시마다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근데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규제적 소도시는 계속 사람들이 유동성이 계속 진입하고 있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주식 시장으로 보면은 네. 이게 기업마다 이게 오르고 내리고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부동산도 이게 한꺼번에 다 보면 안 되고 네. 그 지역별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군요. 그게 그 각 도시마다 사이클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규제는 뭐 규제가 없는 지역이라서 알 네. 것 같은데 소도시라는 거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소도시는 보통 저희가 이제 지방을 보더라도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이상이에요. 근데 네. 그 100만이 안 되는 곳들을 소도시로 봐요. 100만 이하를 소도시요? 네. 그것도 큰데? 네. 100만 근데 보통 보면 뭐 천안이나 청주 같은 곳들은 인구가 뭐 80만 이상이라 많아요. 그 외에도 보면 인구가 뭐 50만인 데도 있고 뭐 30만, 20만 이런 식으로 작은 곳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곳들을 보통 소도시라고 하죠. 30만, 20만. 네, 그 있어요. 정도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 비규제 소도시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뭐 그 인구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또 다른 게 있겠지만 한 20만 이상으로 보면 되나요? 그래서 저도 딱 기준을 삼는다고 하면 거의 20만 이상을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또 제가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만이 안 되는 곳인데도 정말 흐름이 와서 네. 미분양이 급감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도 정말 투자하기 괜찮긴 한데, 만약 인구가 그렇게 적은 곳을 본다고 하면 확실하게 대장급인 입지, 정말 괜찮은 입지의 곳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비규제 소도시 이런 거는 딱 말만 들었을 때는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문가가 아니면 못할 것 같고 이런 좀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 같거든요. 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네. 저도 이렇게 부동산 교육을 하니까 특히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이 지방에 대한 편견이 되게 강해요. 지방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이클상 우리가 이게 부동산 사이클을 보고 이 사이클이 온 곳을 보는 게 가장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원리만 아시면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 원리는 정말 뭐 지표를 한 4-5가지 정도 보면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10년간의 매매 지수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그 그래프는 보통 한국부동산원이나
아실 같은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이 그래프가 이제 쭉 하락을 했었어야 돼. 몇 년 동안 이게 힘들었던 지역이어야 돼요. 그런 지역이 최근 2년 이내에 이렇게 상승으로 바뀐 곳들, 이제 그런 곳들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볼게. 그러면 이 지역에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양이라는 건 수요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그 지역에 수요가 살아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어야 되고 그 최근에 청약 경쟁률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청약 경쟁률이 이제 미달이 안 나고 이제 완판이 난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실거주자들이 이제 신축을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고 하면 거래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량 데이터는 매매지수 그래프에 선행을 해요. 네. 보통 상승하는 곳들은 그 이전에 거래량이 많아져요. 많아지면 이제 매매지수가 이게 그래프가 상승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표를 딱 봐서 여기에 다 부합된다고 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상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매매 지수 그래프, 네. 미분양, 입주 물량, 청약 경쟁률, 거래량 요 정도. 네네네네. 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5개가 교차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거의 지금 비규제 지역 소도시가 이런 지표들이 거의 다 교차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는 확실히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노하우가 네. 이 방송을 타고 가면 이게 그 물량이 그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그 큰 영향은 없고요. 어차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투자자들이 이런 곳들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미리 선진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지역이 상승을 하려면 실거주자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투자 수요가 진입을 한다고 해도 실거주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상승하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도 네, 저는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그래프, 뭐 네. 지수 이런 수치들이 네. 그 변화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선진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런 뭐 줄어들기도 전에 미리 들어가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의할 게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 투자금이 그만큼 그렇죠. 더 묵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된 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가더라도 이제 이 지역이 상승으로 이게 전환됐기 때문에 충분히 2년 이상은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부동산이 네. 약간 이제 그 주식하고 좀 비교할 때 약간 부동산은 이렇게 항공모함에 약간 비유해서 한번 이 흐름이 네. 느리다고 좀 하고 막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세금 문제 매도를 고려하면 2년은 지나야 그 일반과세가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2년은 보유해야 되는 건데 네, 네. 그 한번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을 때 2년은 지속이 되나요? 지속되죠. 그 전에 꺾이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흐름을 타게 되잖아요. 뭐 네. 상승 흐름을 타면 몇 년 동안 쭉 가게 되고요. 특히나 미분양이나 입주 물량도 그렇게 줄어들면 그렇게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흐름이 갑자기 2년 안에 확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자가 또 어떤 분들은 진짜 부동산 투자만큼 쉬운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오래 막 힘들다 기다리기 예약이 힘들다 이런 분들도 그쵸. 있고. 네, 맞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진짜 이렇게 하셔서 네. 이런 이제 큰 성과를 이루게 되시는 거. 네. 저는 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정말 외부적인 요소도 많이 대입을 해서 봐요. 그렇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최대한 좀 단순화시켜서 네. 내가 꼭 봐야 하는 그런 지표들만 보면 충분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교차 지역이 어느 딱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한 투자금은 보통 어느 정도 필요해요? 투자금을 만약에 소액으로 생각을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전세가와 매매가가 딱 붙은 곳들도 있어요. 좀 무피 투자라고 해서. 근데 저는 초보자분들은 좀 그런 것을 보는 건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최소한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으면 좀 입지가 괜찮은 곳에 있는 구축도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한 3천만 원 이상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무피 투자는 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어. 이제 좀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 너무 입지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잘못 사게 되면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투자금을 그래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내가 정도. 있으면 좀 수요가 있고 확실한 입지가 괜찮은 곳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네. 한 뭐 기대 수익률 이런 건 어느 정도 그 저는 계속적으로 제가 소도시 분석하고 투자처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3천만 원 투자해서 정말 200% 이상 이렇게 확정된 수익이 나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2년 후에. 네네. 그러면 세금 이런 거는 세금은 제한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주택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반과세 받는다고 음. 가정했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한 30% 뺀다고 치면 네. 한 2천만 원? 아, 이 정도? 200%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은 200%면 삼- 보통 삼- 6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해서 200%면 6천만 원 정도 어. 수익이 나야 돼요. 그럼 네. 그러니까 100%라고 하면 100%면 200%라고 네, 하시는 거예요? 200%. 네. 아 200% 된다고요? 네.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있어요. 네. 그거는 너무 특이 케이스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3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투기 케이스는 아니고 어. 그게 좀 이렇게 투자금이 적은 대신에 그 정도 상승하는 곳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있어요. 진짜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수익률은 네. 투자금이 적으면 수익률이 좀 크게 나오고요. 네. 투자금이 많으면 수익률이 적게 나와요. 투자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소도시 같은 경우는 충분히 200% 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야, 이거 너무 솔깃하네.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궁금한 게 네. 보통은 이제 이 전세가랑 매매가랑 좀 이게 전세가율이죠. 네, 그쵸. 이게 많이 벌어져 있는 게 좋은 아파트. 뭔가 그렇게 해서 투자금이 큰 데다가 웬만하면 넣어야 그쵸, 그쵸. 이게 상승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쵸. 있던데. 그게 저는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곳들을 정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도 똘똘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대출 규제도 하면서 아무래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좀 적어지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똘똘한 곳들은 이미 좀 많이 오른 곳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흐름이 좀 못나니, 그러니까 예전에 못 올랐던 이제 그런 곳들이 좀 올라가는 타이밍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많은 돈을 하나에 좀 올인하기보다는 요즘엔 좀 분산해서 좀 나눠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좀 리스크 차원에서 네, 관리 네, 차원에서.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보통은 네. 아까 이제 200%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뭐 최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런 건 어느 정도 기대하면 좋을까요? 최저는 이게 뭐 그 물건마다 또 다르긴 한데 그래도 한 100% 정도는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소도시는 이렇게 1억 정도 투자금이면 정말 괜찮은 입지의 것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곳들은 1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소도시에서는요. 그런 곳들은 수익률이 100에서 150% 정도 되는 곳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좀 적으면 아까처럼 한 200%까지 가능한 곳들이 있어요. 와, 그러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3천만 원을 넣었을 때 네. 뭐 만약에 3천만 원을 벌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대략 세금은 그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나가는 비용요? 네, 실제 뭐 보통- 세금이라든지 그쵸. 처음에 뭐 그런 부동산 중개 이런 그 거. 처음에는 이제 매수하실 때 취득세가 나가는데요. 만약에 내가 뭐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1주택자라고 하면 그 비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안 돼요. 그래서 1.1%를 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계산하시면 되고 그걸 나중에 파실 때는 그래도 비규제 지역 걸 먼저 2년 보유하고 팔면 일반 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액에 따라서 그 과표가 좀 다르니까 거기 맞춰서 하는데 그래도 중과 받으신 것보다 훨씬 적게 세금을 내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되고 그때 또 내시는 게 보통 중개 수수료 이제 그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자님께서는 주식이나 네. 뭐 암호화폐나 이런 건 투자 안 하세요? 저는 주식도 하는데요. 네. 그냥 우량주 한 종목만 사서 그냥 장기 투자로 가는 약간 그 전략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투자하기에? 제가 주식을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잘 알면 좀 본격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부동산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제가 잘 아는 기업, 좀 우량해 보이는 기업 하나만 정해서 하고 그냥 나머지는 저는 부동산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는 그 부동산 같은 게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그런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구나. 아니 그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도 네, 네. 오셔서 여쭤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되게 그 초보자 분들은 오히려 하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시구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수익률 나쁘지 않다고 아, 맞아요. 그렇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봤을 때는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어. 공부를 하시면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혹시 그 지역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지역 얘기해도 되긴 해요. 그러면은 좀 실례지만 지역 뭐 한 군데 정도만. 비규제 지역요? 네, 요즘에 좀 괜찮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도시라고 해도 이미 좀 오른 곳이 있고 아직까지 저렴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뭐 강원도, 서울에서 가까운 강원도 쪽에 보면 원주 같은 곳들은 아직까지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비규제예요? 네, 원주가? 비규제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저렴하다 안 저렴하다를 판단할 때 그 인근 도시의 그 대장 아파트 가격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 하면 아직까지 원주는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상승 여력이 더 있는 편이고 좀 내려와서 우리가 뭐 전라권을 본다고 하면 전주에 비해서 군산과 익산이 좀 더 저렴해요. 그 대장 아파트 가격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경남으로 온다고 하면 경남에는 뭐 김해라든지 거제나 또 그런 곳들도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저렴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네. 그 비규제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두 네. 번째까지는 1.1%인데 네, 네. 세 번째부터는 또 올라가는 거죠. 네, 3주택부터는 8%예요. 그래서 그때 또 고민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 8%의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해야 하나. 근데 저는 그때는 생각을 할 게 내가 여기 확실한 정말 수익이 그 이상이 있다고 하면 취득세 이제 감안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방의 재건축 그런 물건들은 저렴해요.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매가 자체가 2억 정도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보통 기축 아파트가 뭐 4억, 5억이라고 하면 요런 애들이 2억이니까 취득세가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노려볼 수도 있고요. 재건축은 취득세가 적어요. 그 매매가가 작으니까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산정되니까. 아니면 입주권을 볼 수도 있어요. 입주권은 이제 건물이 허물어지면 토지분에 대해서만 내요. 그러면 토지분 취득세 4.6%만 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략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주택이 아닌 비주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들은 이게 취득세 중과도 없고 양도세 중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좀 짜면서 가면 그러니까 세금도 피하면서 내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과감하게 세 번째를 산 거예요. 취득세를 8% 물면서 그럼 그것도 2년 후에 매도할 때는 일반과세 가는 거죠. 일반과세 돼요? 네, 그걸 먼저 팔면. 중과세가 안 되고요. 그렇죠. 비규제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는 규제 지역에만 적용이 돼요. 그렇구나. 네. 취득세가 제일 문제겠군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요즘에 좀 그러니까 그게 좀 고민이죠. 그게 허들이죠. 네. 근데 저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정말 투자금도 있고 한다면 그 취득세를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한 3, 4% 됐던 거 아닌가요? 원래 그쵸. 그러니까 그게 3주택까지 1.1%였고 그게 변경돼서 4주택부터 뭐 3%가 좀 올랐는데 이제는 이제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따라서 이게 중과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수익률이 진짜 아까 뭐 200%, 100%, 200%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취득세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구나.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1주택자인 분들은 내가 1주택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늘려도 될까 그거 고민하시고 아니면 정말 이걸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고 싶다 또 거기서 더 못 늘려가요. 그러니까 2주택에서 3주택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편견을 깨면 자산은 되게 빨리 늘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마다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비규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소도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거기서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있고 왜냐면 그 도시를 안 가본 사람들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요즘에 인구 준다고 하면 여기부터 인구 막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비규제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구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인구가 그런 작은 소도시라 해도 거기에서 입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다 원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가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인구에는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요즘에 그 대구 같은 거는 네네네. 왜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락? 대구는 지금 가장 문제인 게 일단 청약 경쟁률이 계속 미달이 나요. 미달이 계속 나고 그 청약 경쟁률 미달이 나면 결국에는 그게 소진이 안 되면 미분양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 향후에 지금 입주 물량 자체가 많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는 상승 못하고 이제 조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그게 수요인 것 같아요. 수요의 문제인데 그 수요와 공급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대구가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분양가를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고분양가로 계속 분양을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고분양가로 분양해도 사람들이 다 이게 청약을 하고 소진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분양을 해도 사람들이 청약을 하지 않고 미달이 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런 현상이 네. 보실 때 이게 대구, 뭐 세종 이렇게 네. 그리고 송도, 뭐 인천 이런 것도 네, 나올 네, 거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게 서울 수도권은 물론 이게 좀 미래 예측은 이게 네, 사실 네, 어려운 네. 거긴 하지만 좀 네.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특히 제가 이제 서울을 딱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서울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 보면 특히나 미분양이 없고요. 서울에 지금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들 청약 경쟁률이 다 높게 나와요. 그게 높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 입주 물량 자체도 거의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이 이제 하락을 한다고 지금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근데 약간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느꼈을 때 작년에 그 부동산을 그 전문가분들 가면서도 막 상반기까지는 막 계속 막 약간 사는 분위기 지금이랑 사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약간 그쵸. 반전되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몇몇 전문가분들은 이거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 순식간에 맞아요.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서울도 약간 그런 현상이 갑자기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일단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좀 약간 그러니까요. 심리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심리보다 더 우선하는 게 그 본연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의 본연의 가치는 결국에는 그런 사이클 이런 지표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분명히 지금 심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저는 심리가 회복되면서 제 갈 길을 간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좀 실패하시는 분들은 아까 좀 말씀해주신 그 뭐 매매지수 그래프, 미분양, 입주 물량, 청약 경쟁률, 거래량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좀 살피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서 그렇죠. 좀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의 좀 감을 믿고 하는 경우에는 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저자님께서 처음에 좀 이해해 주셨던 두 번의 실패 사례도 여기에 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표를 봐야 된다 생각을 못했고요. 그냥 부동산은 사면 다 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 감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보통 투자 시작하는 분들은 주변에 자기 사는 집 주변에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펴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입지가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를 무턱대고 산 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오르지도 않았고 가장 이제 위험했던 게 보통 저희가 전세 끼고 매매를 할 때는 그 잔금일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매도자에게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전세가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전세가 안 나갔어요. 입지가 좋은데도요? 그때 분위기 자체가 이게 좀 비수기여서 또 전세 거래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도 몰랐고 이게 잔금일을 좀 넉넉하게 잡는 게 좋아요. 보통 한 4개월 이상 잡는 게 좋은데 전 소장님이 한 2달 반 잡으면 됩니다 해서 초보라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도 여러 군데 내놓으면 좋은데 그냥 한 군데 거기만 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무지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에는 그때까지 이제 전세를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대출 알아봐서 이렇게 잔금을 치렀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해본 거였는데 잘 안 풀리니까 좀 자신감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좀 제가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또 다음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여기 호재가 많기 때문에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원평을 받았는데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팔 때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마피로 팔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두 번의 제가 실패를 통해서 느꼈던 게 이 부동산이 정말 내가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해가면서요. 그 좀 뭔가 이렇게 항상 그래도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게 진짜 물론 이 5개가 진짜 충족해서 네. 오를 확률이 높겠지만 갑자기 진짜 무슨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외부의 어떤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대비해야 되나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할 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투자를 계속 할 때 그래도 하락기를 좀 대비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락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약 경쟁률과 미분양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그 물건이 있는 지역에서 갑자기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분양까지 같이 는다고 하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그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빨리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걸 버틸 것인가 그걸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전략이 내가 보유한 물건이 똘똘한 것인지 좀 못난인 것인지 또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좀 똘똘한 거라고 하면 저는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처음에 샀던 그 가격으로 못 사요. 얘를.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올라요? 아무리 좋은 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비규제 소도시. 비규제 소도도 그렇고 다른 곳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내가 그 예전 가격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뭐 파는 건 저는 좀 반대하고요. 만약에 못난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뭐 하락 시그널이 보인다고 하면 그걸 빨리 그냥 좀 급매라도 해서 빨리 팔아서 또 더 안전한 지역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네. 그 전세 시기가 돌아올 때 네. 현금도 좀 마련해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평소에. 만약에 그 지역이 가장 물량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전세가예요. 그러면 좀 전세가가 내려갈 수가 있죠. 역전세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뭐 대출을 알아 놓는다든지 좀 현금을 보유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좀 해야죠. 그렇구나. 그 전세 세입자 구하는 게 또 되게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저는 특히나 요즘에는 전세 거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세 리스크에 좀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점유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주인이 내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를 살려고 하는 게 점유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전세를 내가 따로 안 구해도 되기 때문에 좀 그게 좋고 아니면 만약 소도시라고 하면 소도시에는 그 대형에 대한 좀 니즈가 강해요. 서울 수도권은 아무래도 매매가가 비싸니까 대형에 대한 니즈가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소도시는 소수도권 대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넓은 데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입지가 좋은 곳에서 뭐 거기 학원가가 잘 돼 있다고 하면 아이를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살 때 좀 이렇게 내가 대형을 사게 되면 지금 보통은 이제 30평대 매물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좀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전세를 좀 쉽게 맞출 수 있죠. 아니면 전세가를 정말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욕심을 버리고 투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전세가를 맞춰서 한다던가 아니면 좀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된 걸 내가 사서 전세를 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를 좀 해서 전세를 놓는다던가 그렇게 좀 전략을 쓰면서 하면 전세 리스크를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그 전세금을 낮추는 거 네. 그게 거의 최후의 수단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보통은 어느 정도 낮춰요? 많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떠냐면 내가 무작정 낮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랑 조율 협상을 해서 낮추는 건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얘기를 하고 그래도 뭐 1,000만 원이라도 낮춰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낮춰서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게 참 대장 지역 그 지역의 대장 지역이라고 해도 네. 전세가 안 구해질 때도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항상 잔금은 좀 넉넉하게 4개월 이상 좀 길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그런 게 있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실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에 어느 정도 그 저희가 솔루션을 얻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서울 수도권만 볼 게 아니라 네네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봐서 네네. 말씀해주신 그런 4-5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네, 여전히 네. 있다. 있죠.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실 이게 막 부동산 상승, 하락 이런 것도 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또 세비팀님의 이런 책도 보면서 네. 그런 곳을 찾아서 투자를 적절하게 그때그때 하면 되겠네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그렇게. 그 사이클만 잘 이제 잡으시면 어. 정말 저는 황금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보통 사이클에서 그 지역이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땐 전세 지수부터 올라가요. 그게 임대 수요거든요. 거기에 사는 실수요자들은 겁이 나서 처음부터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락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세를 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이 매매가는 좀 정체되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하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만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금이 되게 적게 들어요. 그렇죠. 여기는 상승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모습은 전세가가 매매가가 전세가를 추월해서 상승을 하게 돼요. 보통 그렇죠. 패턴이 그렇게 가요. 그럼 그 타이밍에 딱 매수를 할 수 있으면 투자금은 적게 들이면서 확실한 곳에 이제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전세가가 예를 들어 아까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투자금. 투자금이 네. 그 정도면 집을 살 것 같기도 한데 안 사시는 거예요. 거기에 겁이 나서.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자들은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세요. 근데 거기 사는 실수요자분들은 여기 아직은 집을 사면 안 돼. 떨어질 것 같다. 걱정을 많이 해요. 몇 년 동안 계속 거기 그렇죠. 실거주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점유 개정이 발생한 이유도 보면 내가 겁이 나니까 빨리 이 집을 팔고 싶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나타나서 난 빨리 팔아야지. 약간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은 그 지역이 확실히 상승하는 게 보여야지 집을 사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확실한 타이밍을 잡으면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또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한 가지 궁금해진 게 그 매매가랑 전세가랑 네. 보통 이제 전세가랑 매매가랑 이 갭이 줄어들면서 매매가를 밀어올린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저기 서울 수도권의 경우이긴 같긴 한데 또 최근에도 이게 전세가가 오르면서 임대차 3법 같은 걸로 해서 매매가를 한 번 더 이렇게 밀어올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건데 이게 옛날보다 근데 지금 매매가 자체가 무슨 절대적인 숫자가 올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밀어 올리나요 또? 올릴 올리죠. 거라고 보이나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전세 사는 것보다 내가 집을 사서 사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 자체 한 번 밀어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전세가 올라가면서 또 올리면 이게 절대 금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사람들은 더 확실히 상승할 거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사도 여기는 더 상승할 거야. 근데 보통 그런 패턴이 올 때는 거의 상승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아까 만약에 3천만 원 정도로 네.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럼 현금이 3천만 원 딱 생기면 바로 투자하세요? 아니면 한 6천, 1억 정도 현금이 있을 때 한 채 정도 이렇게 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면서 하세요? 저는 현금 보유보다는 좀 실행을 먼저 하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게 꼭 뭐 3천만 원 뭐 이렇게 정해놓진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계속 분석을 하니까 제가 사고 싶은 곳을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제가 돈이 그걸 살 수 있는 만큼 금액이 도달하면 저는 그렇게 실행을 해요. 네. 근데 현금 보유보다는 저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3천만 원이 네. 조금 이렇게 투자금이 올라가면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좀 리스크는 줄어드는 건가요? 리스크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지역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 지역이 이따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그게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금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리스크가 뭐 줄고 뭐 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안전하고 좋으면 어떤 걸 사도 안전해요. 네. 그래서 항상 지역 선정이 저희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는 이유가 지역만 잘 선정하셔도 확실하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곳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입지를 보고 아파트 잔을 분석하는 이유는 거기서 내가 좀 더 같은 투자금을 투자하더라도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 질문이 좀 웃길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지역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이클이? 사이클이 네. 보통 저희가 이제 10년간의 매매 지수 그래프를 봐요. 음. 그러면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변곡점이 뭐냐면 뭐 최근의 저점, 그 이전의 고점, 그 전에 저점이 있어요. 그럼 이 변곡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이게 도시마다 달라요. 그렇구나. 어떤 곳은 미분양이 많은데 어떤 곳은 미분양이 작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이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시마다 각기 다른 사이클로 움직이게 해요. 이런 거는 어디서 좀 볼 수 있어요? 이런 지표들은요? 지표는 너무 간단해요.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부동산원 사이트 가시면 매매지수 그래프 보실 수 있고 아실에 가시면 그런 매매지수 그래프와 미분양, 입주 물량 다 볼 수 있어요. 야.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실행의 문제겠네요. 공부하고 실행의 문제.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 데이터를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시고 그걸 보더라도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만 알면 확실히 한 번만 제대로 익혀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제가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부동산 투자가 쉽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지표만 보면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유튜브 방송도 하시고 블로그에 글도 쓰시고. 네. 그러면 또 이제 만약에 책을 읽으시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네. 하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영상도 찍어주시고 이러니까 네네. 진짜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네, 맞아요. 너무 좋겠네요. 이게 네네. 부동산 진짜 그거 같아요. 저는 딱 오늘 저자님 만나면서 딱 느낀 게 막 미디어에서 막 이렇게 하락이다 막 이런 거 있을 때 그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맞아요. 그걸 맞아요. 디테일로 좀 쪼개서 항상 네. 좀 검증하기도 맞아요. 해보고 지역마다 네, 다르니까. 그게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준이 없으면 항상 그런 데서 말하는 거 흔들려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실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뭐 미디어에서 말하는 건 좀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자극적으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100%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자님 이렇게 해서 너무 네. 꿀팁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책 속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네. 그 책 속에 보니까 네. 그 인기 유튜버 랭구님께서 랭구님 그 30만 40만인가 그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신 랭구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네. 멘트 중 한 가지가 네. 부동산 공부 김재희 저자님처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네. 좀 어떻게 하셨는지. 네. 네. 저는 처음에 제가 부동산 강의를 듣지 않았어요. 안 듣고 이제 제가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는 제가 느꼈던 게 부동산 공부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강의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살다 보니까 서울까지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게임 유튜버 채널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면 부동산 채널도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던 게 이제 랭구님 채널이었어요. 근데 랭구님 채널에 보면 현재 영상도 되게 좋은데 과거 영상들이 좋은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유용한 꿀팁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 랜드마크 아파트를 찾고 지역을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걸 거의 살림 살 때는 귀에 이어폰 꽂고 계속 듣고요. 제가 원래 새벽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딱 일어나서 거기서 영상에서 하는 얘기를 다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고 에버노트에 다 정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내 것으로 좀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랭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램신소라고 라이브를 하셨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 참여하면 뭐 고민 상담 같은 곳 해주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뭐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다 받아 적었어요. 어느 아파트는 어떻고 그런 얘기 다 적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2번의 투자를 했는데 그게 되게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저는 이제 랭구님의 그런 강의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와, 실제 성공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저는 책 같은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그때 저희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경제교육 코너에 가서 거기 있는 책들의 웬만한 건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읽으면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나에게 맞는 책을 그냥 하나를 딱 정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내 것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랭구님 책을 그냥 책상 앞에 놔두고 계속 봤어요. 내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봤고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투자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책을 보니까
그때서 또 이해가 되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걸 내 것을 만들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에겐 되게 도움이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공짜로 제가 이게 공부를 한 셈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네. 공짜로 해도 성과가 나올 수 있군요. 네, 맞아요. 그만큼 그 뭐 정말 실제 강의에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무료로 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최대한으로 제 걸로 만들려고 했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공짜로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항상 그 댓글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남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이 그렇게 올라와도 저는 안 보니까 성과를 못 얻고 최근에는 이제 랭구님 영상도 보고 하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그때 그 랭구님 그거를 받아 적으면서 공부하셔가지고 투자를 해서 2건 성공하셨다 했잖아요. 그때는 좀 성공 그 투자 수익률이 좀 어떠셨어요? 아, 투자 수익률이 그때도 거의 200% 300% 되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렇구나. 실제 그렇게 되는구나. 그게 결국에는 그것도 다 그 사이클이었어요. 여기가 딱 사이클 분석을 했을 때도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입주장에 있는 분양권을 샀고요. 하나는 미분양 분양권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게 흐름 분석인데 그걸 하니까 그게 언제 내가 투자를 해야 돼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매도 타이밍은 언제 잡는 거예요? 매도 타이밍은 저는 웬만하면은 정말 내 것이 못난이거나 이 지역의 흐름이 정말 좋지 않을 때는 보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특히나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판다고 해도 양도세 중과가 있어요. 그럼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내가 버틸 수 있으면 좀 보유하는 게 좋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보유세인 것 같아요. 뭐 종부세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전략을 잘 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주택으로 계속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보유세 그게 신경 많이 쓰여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주택 같은 것들, 지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세팅하게 되면 그런 것도 충분히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내 자산을 계속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2년 후에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시가 작고 이게 도시가 작을수록 흐름이 오래 지속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2년 이상은 가긴 하는데 저는 가장 좋은 매도 타임 2년이라 생각을 해요. 그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충분히 팔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팔고 좀 더 도시가 크고 안전한 곳으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시고 그 외에 내가 좀 똘똘하고 괜찮은 물건도 있으면 그런 건 빨리 팔지 말고 그냥 보유를 계속 해 나가시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소도시일수록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짧군요. 네, 이게 보면 약간 큰 도시들은 가마솥에 좀 비유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대전 같은 곳들도 보면 와 대전이 미쳤다 해도 계속 올랐잖아요. 최근까지 계속 상승했어요. 그만큼 좀 도시가 큰 곳들이 오래 가는 영향이 있어요. 근데 소도시는 약간 냄비 같아요. 빨리 올랐다가 빨리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의 성향에 맞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되게 주식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중소형주는 네, 이게 한번 오르면 완전 오르고 떨어질 때 또 금방 떨어지고 맞아요. 대형주는 되게 천천히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것도 근데 저는 약간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자분들만 성향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주 사고 팔고 하시는데 저는 성향이 처음에 살짝 좀 괜찮은 거 사서 좀 오래 보유하자 약간 그런 전략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가 투자금으로 봤을 때 대략 3천만 원에도 있어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는 아무래도 소도시들이 좀 많아서 저는 소도시는 그렇게 장기 보유보다는 좀 2년 정도 보고 하는 게 좋고 근데 소도시 안에서도요 똘똘한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뭐 정말 1등이 될 분양권 같은 곳들이 있어요. 뭐 그런 곳들이 호재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가 뭐 항만을 뭐 재개발 한다던가 그런 곳들이 있으면 그런 곳은 충분히 2년 이상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물건마다 그것도 좀 차이를 두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소도시 다음이 광역시 정도 레벨인가요? 네, 맞아요. 네. 전국 광주, 뭐 부산, 그렇죠. 울산. 광주, 대구 뭐 이런 곳들이고 그 다음이 보통 수도권, 서울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광역시 정도까지는 뭐 인구 감소나 이런 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죠. 저는 광역시급이면 충분히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소도시도 저는 저희가 보는 소도시 중에 어떤 곳들은 인구가 증가하지만 감소하는 곳들도 많아요. 근데 그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오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구보다는 이런 사이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보유세, 종부세 이거는 보유세, 종부세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제가 이제 저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라가지고 네네. 이게 세채, 네채 이게 채수로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세금 항목마다 다른데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에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요. 그게 이게 만약에 단 1주택이라고 하면 단독 명의라고 하면 이제 11억까지는 종부세 부과가 안 돼요. 공시가격 11억. 근데 1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매겨지고 공동 명의라고 하면 인당으로 이게 돼요. 종부세는. 그래서 각각 6억 6억 해서 12억까지는 또 부과가 안 돼요. 근데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가 돼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종부세는 이 홈택스에 가면 종부세 계산하는 게 있어요. 미리 거기 가서 한번 내가 종부세 얼마나 내야 될지 좀 계산해 보면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채수랑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채수는 상관없는데 요즘에 종부세 중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조정 지역의 2주택 이상이거나 이게 내가 보유한 주택이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율이 이게 인상이 돼요. 중과가 돼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규제가 들어가도 세 채 이상이면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래도 이게 아까 너무 임팩트가 커서 200%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건 뭐 세금은 뭐 내면 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굉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힘들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것도 좀 공유 가능하실까요? 네, 네. 힘들었던 순간은 일단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게 부동산 투자는 저는 협상의 과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 협상에 보면 뭐 소장님, 매도자, 매수자, 뭐 세입자까지 그 사람들과 계속 협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협상의 순간에 그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항상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럼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이 사람들에서 어떤 걸 내주고 내가 어떤 걸 가져와야 할까 계속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잘 안 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져요. 아니면 좀 뭐 제가 원했던 대로 잘 안 됐을 때도 잘 안 돼 좀 속상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 제가 그 목적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제가 이제 투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남편 돈을 벌어도 제 살림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첫 집에서 7년을 살았어요. 근데 변두리에 있던 곳이었는데 제 집은 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나아지지 않는 걸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영끌해서 새 아파트 이사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정말 2억 이상 오르는 거 봤어요. 그때 정말 내가 인생이 실패사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했던 거예요. 제가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왜 투자하려고 했을까 생각하면 다시 그걸 이겨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힘든 순간순간을 견뎠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대한 게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도 워킹맘으로 살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를 위한 시간 1도 없었어요. 항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 써야 했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 케어하고 하면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제가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투자를 하려니까 제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던 게 일찍 잠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내가 3시간이라도 무조건 내가 공부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습관이 들려면 최소한 3달 이상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까지 그걸 견디기까지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힘들었고 제가 여유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내가 목표를 이루려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희생을 했던 건 친구를 만나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도 안 보고 저는 오로지 부동산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딱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성과는 이루었지만 그걸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했던 것들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좀 힘든 순간순간도 있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막 엄청 후회되고 막 이러진 않으시죠? 그렇진 않죠. 이제 와서 조금 드라마도 보고 친구도 가끔 만나고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게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거의 저는 3년 이상은 부동산만 생각했으니까 그 주변에서 너는 정말 부동산에 미쳤구나 그런 일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도 정말 모자 하나 쓰고 임장 계속 다니고 비바람이 쳐도 저는 계속 임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날씨는 상관없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원하는 성과를 이루어왔다고 좀 생각은 해요. 네. 그때 그 변두리 지역에서 네네. 7년 거주하시면서 네네. 주변에 그 이혁식 오른 친구를 네네.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이 늦은 거잖아요. 늦었죠. 근데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고 이러면. 그렇죠. 아, 네. 그게 절실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함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시간은 물론 몇 년이 필요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이 변화의 포인트가 진짜 될 수 있다고 믿어야겠네요. 아, 네, 맞아요. 그걸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저자님 또 궁금한 게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네. 이제 투자도 이렇게 하고 싶고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만약 불인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초창기 시절로 돌아간다면 뭐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네, 뭐 이렇게 네. 한번 조언을 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런 세금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땠냐면 처음에는 제가 1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1주택이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추가적으로 집을 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2주택까지 늘리기까지 되게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2주택 딱 늘렸을 때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조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기존 주택 비과세 받아야 된다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제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3주택까지 가기까지.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민을 안 했으면 빨리빨리 더 늘려서 자산을 빨리 늘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집이 하나인 것보다는 2개인 게 낫고 2개보다는 3개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만 극복하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좀 편견을 깨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소도시에 투자해도 되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견이에요. 저도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저도 지방에 살긴 하지만 내가 지방에 투자를 하면 나는 무조건 광역시급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도시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처음부터 하진 못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소도시도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소도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런 편견만 없으면 정말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선택지가 생겨요. 그래서 다시 제가 초보자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편견을 깨고 더 빨리 제가 자산을 늘린 집중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 걱정과 편견 깨기. 네네. 그러네요. 이게 제가 딱 그 말씀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딱 그걸 짚어주신 것 같아요. 비규제 소도시 딱 그때 심리적인 그 진입장벽이 확 생겼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 되게 이해는 해요. 정말 이 투자금이고 이 돈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저 작은 도시에 내가 투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거주도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충분히 그런 곳들도 좋은 곳들이 많고요. 네, 저는 좀 편견만 깬다고 하면 충분히 선택지는 많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운더리를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반경을 못 벗어나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처음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 다 본인이 사는 집 주변만 생각해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그걸 깨우면 전국을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봐야지 그 안에서 더 좋은 선택지가 생겨요. 그래서 좀 이렇게 넓혀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지식도 새로운 지식을 들어와야 또 생각도 넓어지고 또 그 지역에 가면 여기 괜찮네.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대학교 때도 이렇게 보면은 저기 인도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 여행 가고 이러면 편견이 많이 깨졌던 거. 맞아요. 실제 가보면. 실제 가봐야 돼요. 저도 좀 편견이 있었는데 제가 그 소도시 직접 가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가 이렇게 상권이 좋고 학원가 잘 돼 있구나. 저는 혹시나 그런 편견이 있으시면 직접 그냥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목포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목포도 좀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 기억 속에는 목포가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그 정치인이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막 비어 있고 그래서 막 인구가 줄고 있고 막 그 지역을 살려낸다 막 이런 게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게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들으면 거기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있고 되게 괜찮다고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또 네, 제가 믿을 만한 분이 아, 네. 갔다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아 이게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게 편견이라는 맞아요. 게 내 눈으로 확실히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봐야 돼요. 하잖아요.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어. 거예요. 아 여기가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오늘 참 진짜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그 세비티님께서 좋은 책을 통해서 네, 이렇게 네. 좀 지평을 넓혀주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내가 돈이 없다고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뭐 소도시 얘기도 했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이제 투자금을 작게라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3천만 원 정도의 돈은 내가 대출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대출이 무서운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돈을 모아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내가 투자금이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서울수도권 같이 좋은 곳을 먼저 봐요. 근데 그런 곳은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미리 선을 딱 그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그 방법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투자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모아서 작은 곳이라 투자를 해보고 이거 굴려서 점점 내가 더 좋은 곳에 해야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네. 희망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년 안에 무조건 돈 버는 부동산 투자 시크릿의 저자이신 김재희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